여기는 지혜 빛남입니다. 마음이 머무는 생각의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살다 보면 문득 아주 사소한 순간에 낯선 감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 어제와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늘 하던 대로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오는 느낌 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설렘보다는 마치 꼭 해치워야 할 숙제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들.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속마음까지 털어놓으셨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건성으로 던지는 힘내라는 말이 아니라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여주는 아, 정말 힘들었겠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라는 진심 어린 위로를 들어보셨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까마득하게 오래된 일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기억조차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부지런히 사람을 만납니다. 젊은 시절부터 수십 년을 이어온 초등학교, 고등학교 동창 모임부터 시작해서 취미를 공유한다며 나가는 동호회, 종교활동, 지역 향호회, 그리고 일가 친척들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경조사 모임까지 달력을 펼쳐보면 한 달이 온통 약속으로 빼곡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쁘다 바빠를 입버릇처럼 외치며 한 달에도 몇 번씩 사람들에게 얼굴을 비추고 존재감을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시끌벅적한 식당에서 몇 시간 동안 목이 쉴 정도로 떠들고 웃다 왔는데 막상 현관문을 열고 텅 빈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연극 무대에서 막 내려온 배우가 화장을 지울 때 느끼는 것 같은 알 수 없는 허탈감이 밀려옵니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오늘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온 것일까? 분명 입은 바쁘게 움직였는데 머릿속에 남는 것은 알맹이 하나 없는 껍데기 같은 대화들 뿐입니다. 오늘 나눈 대화들을 한번 복기해 볼까요? 날씨가 예년보다 덥다거나 춥다는 뻔한 날씨 이야기.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 욕이나 세상 말세라는 한탄. 혹은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이 늘어난다는 건강 걱정과 약에 대한 정보 교환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대화의 주제가 자식 이야기로 넘어가면 미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하지만 은근히 자식이 대기업에 갔다거나 손주가 영재라는 식의 자랑을 늘어놓고 듣는 사람은 속이 쓰리지만 애써 웃으며 맞장구를 칩니다. 반대로 남의 집 가정사나 며느리 험담 같은 가십거리를 안주 삼아 시간을 때우기도 합니다.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적당히 웃긴 농담을 한두 번 던지고 영혼 없이 어머 정말? 하며 리액션을 해주다가 헤어집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나면 손에는 오늘 내가 낸 식사비와 커피값이 찍힌 영수증 한 장만 덩그러니 남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마치 찬바람이 드는 듯한 이상한 허전함이 자리 잡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만나야 덜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혼자 덩그러니 있으면 왠지 처량해 보일까봐 혹은 사회적으로 도태되어 잊히는 것 같아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억지로라도 약속을 잡아 나갑니다. 그래도 사람 냄새를 맡아야 사는 것 같지 않느냐. 나이 들어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온다.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채찍질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아주 정직하게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그 수많은 만남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근원적인 외로움을 줄여주었습니까? 아니면 시끄러운 군중 속에서 철저하게 나만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오히려 그 외로움의 크기를 더 키우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갈증이 난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면 더 목이 마른 것처럼 의미 없는 만남은 우리 영혼의 갈증을 더 심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고민이 남의 일 같지 않은 분들을 위해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68살 김영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자 씨는 평생을 주변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 성격 좋고 활달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동네 반장의 계모임, 총무를 도맡아 했고,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학부모 회장까지 하며 늘 사람들 중심에 서서 리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누군가의 경조사를 챙기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밥을 해먹이는 것이 자신의 삶의 보람이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아이들이 다 출가하여 빈 동지가 된 뒤에도 영자 씨의 수첩은 여전히 빽빽했습니다. 월요일은 성당 고역 모임, 수요일은 문화센터 요가 친구들과의 점심 식사, 금요일은 고등학교 동창 모임, 주말에는 손주들 반찬 해다 주러 딸네 집 방문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활기차고 외로울 틈이 없어 보이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노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깨달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곤 합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버스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날은 아침부터 몸살 기운이 있어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가 안 나오면 분위기가 안 산다는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옷을 차려입고 나간 자리였습니다. 시끌벅적한 고깃집에서 자욱한 연기를 마시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문득 아주 낯설고 서늘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침을 튀기며 떠들고 있는 저 사람들 중에 정말로 내 사는 형편이나 내 마음속 깊은 고민이 궁금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내가 며칠 전부터 무릎 연골이 닳아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아프다는 사실을 저들은 알기나 할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알려고나 할까? 내가 이야기를 꺼내면 나도 아파. 늙으면 다 그래. 라고 내 말을 툭 자르고 자기 아픈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날 모임에서의 대화도 지난달, 지지난달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비슷했습니다. 누구네 집 아이가 이번에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해서 연봉이 얼마라더라 하는 자랑. 손주가 벌써 영어 유치원에 다니는데 발음이 원어민 같더라는 이야기. 혹은 건너 아는 누구네 집 며느리가 씀씀이가 해프다더라 하는 험담들. 영자 씨는 평생 해온 습관처럼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 정말 잘됐다. 축하해. 세상에, 걔는 참 복도 많지? 하며 영혼 없는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순간 마치 팽팽하던 고무줄이 툭 끊어진 것처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오늘 하루에만 밥값과 2차 커피값, 그리고 돌아오는 택시비로 6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그 영수증을 한참이나 바라보며 영자 씨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오늘 쓴 이 6만 원은 내 즐거움이나 내 행복을 위해 쓴 돈이 아니구나. 남들의 기분을 맞춰주고 그들의 자랑을 들어주는 대가로 지불한 관람료였구나. 6만 원이면 내가 좋아하는 추어탕을 5그릇이나 사 먹을 수 있는 돈인데 정작 나를 위해서는 쓰지 못하고 남을 위해 쓰고 왔다는 사실에 사골품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책상 스탠드 불빛 아래 앉아 모임 날짜가 붉은색 펜으로 빼곡히 적힌 수첩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펜을 들어 마치 독립선언문을 쓰듯 결단을 내렸습니다. 딱 한 달만 그래. 딱 한 달만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아무 약속도 잡지 말아보자. 사람을 안 만나면 정말 내가 큰일이 나는지
세상이 무너지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는 오기 섞인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장하게 결심하고 연락을 끊은 첫 일주일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옥 같았습니다. 평생을 사람 속에 섞여 북적거리며 살았기에 갑자기 찾아온 집안의 정적이 너무나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고장난 것도 아닌데 휴대전화가 울리지 않는지 자꾸만 화면을 켜서 확인하게 되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 알림 숫자가 올라올 때마다 손이 먼저 갔습니다. 혹시 나를 찾는 사람은 없을까? 내가 없어서 모임 장소를 못 정하고 쩔쩔매지는 않을까? 혹시 자기들끼리 내 흉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별의별 걱정이 다 들었습니다. 소외감과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채팅방의 내용은 여전했습니다. 영자 씨가 있든 없든 세상은 잘만 돌아갔습니다. 다음 모임은 어디서 할지 투표를 하고 어느 식당이 방송에 나왔는데 맛있다더라 하는 정보들을 공유하고 또다시 시작되는 자식 자랑과 시댁 흉보기, 영자 씨의 안부를 진지하게 묻거나 영자 씨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며 진심으로 걱정하는 글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몸조리 잘해 라는 이모티콘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불안했던 첫 주가 지나고 둘째 주가 되자 영자 씨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조금씩 휴대전화를 덜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대신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텔레비전을 켜서 정막을 없애는 대신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식구들이 좋아하는 반찬, 남편이 타박하지 않을 거리를 찾았겠지만 이제는 오로지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흙이 묻은 제철 시금치, 싱싱한 콩나물을 고르는 그 손끝의 감각에 집중합니다. 집에 와서는 남들이 좋아하는 화려한 요리가 아니라 내가 어릴 때 친정엄마가 해주던 투박한 된장찌개를 오로지 내 입맛에 맞춰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끓여보기도 했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밥상을 차리는 그 시간이 묘하게 충만했습니다. 셋째 주가 되자 동네 작은 공원 산책이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벤치에 가만히 앉아 따스한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는 것을 보고 지나가는 강아지를 구경하고 개미가 기어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하고 시끄럽게 떠들며 박장대소 할 때보다 지금 이 순간이 훨씬 마음이 평온하고 꽉 찬 느낌이네. 굳이 애써 웃지 않아도 되고 상대방 기분 상할까봐 하고 싶은 말을 삼키지 않아도 되고 하기 싫은 말을 억지로 지어내지 않아도 되는 이 고요함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속했던 한 달이 다 되었을 때 영자 씨는 남은 인생을 바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내가 연락을 끊으니까 세상이 조용해진 게 아니었어. 원래부터 세상은 나에게 그렇게까지 큰 관심이 없었고 나를 먼저 간절히 찾는 사람은 거의 없었구나. 라는 조금은 씁쓸하지만 명백한 진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이 사무치게 서운하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 모임에 쏟은 정성이 얼마이고 내가 쓴 밥값이 얼마인데 이렇게 쉽게 잊히나 싶은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의 거친 파도가 한 차례 지나가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그동안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즐거워서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었구나.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잊히는 게 두려워서, 혼자라는 걸 들키기 싫어서, 안간힘을 쓰며 연기하듯 살았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해방감을 맛본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학교와 사회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사회성이 좋은 것이고, 모임이 많을수록 인생이 풍요로운 것이라고. 나이 들어 주변에 사람이 북적이지 않으면 인생을 잘못 산 것이고 늙어서 친구 없으면
고독하고 불쌍한 노인이 된다고 끊임없이 주입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이어리에 일정이 비어 있으면 불안해하고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나만 뒤처지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아닐까 전전긍긍합니다. 하지만 이제 껍데기를 벗고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진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솔직히 말하면 가기 싫은 모임, 나가기 전부터 한숨이 나오는 약속, 만나고 오면 기가 빨려서 며칠을 알아눕게 만드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의무감 때문에 혹은 체면 때문에 억지로 끌려다니는 관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혼자라서 쓸쓸한 것과 여럿 사이에 있으면서도 허전함을 느끼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 둘 중 무엇이 더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할까요? 10중 8구, 아니 거의 100%두 번째입니다.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고독은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책 한 권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히 채워질 수 있고 오히려 에너지가 충전되는 건강한 고독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느끼는 나만 동떨어진 느낌, 즉 군중 속의 고독은 다릅니다. 시끄러운 웃음소리 속에서 나만 웃지 못할 때, 모두가 떠들고 있지만 아무도 내 눈을 바라봐주지 않을 때, 느끼는 그 비참함은 집에 돌아와서도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진짜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구나 라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초라하게 만듭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진정으로 닿아 있는 사람의 숫자로 결정된다. 라고요. 여러분 곁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1000명의 지인이 있는 것보다 내가 아프다고 말했을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질투 없이 같이 기뻐해주는 단 한 명의 친구가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친구가 없다 해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한 명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단단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나를 다독여주면 되니까요. 사실 60대, 70대가 넘어가면 인간관계의 목적 자체가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인맥이 곧 생존이고 능력이었습니다. 이를 연결해주고 정보를 나누고 아이들 교육 정보를 얻고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싫은 사람과도 웃으며 밥을 먹고 술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사회생활이었고 가장의 무게였으니까요. 하지만 은퇴를 하고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승진을 위해 싫은 상사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고 취직을 부탁하기 위해 억지로 인맥을 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큰 사업을 벌일 일이 아니라면 굳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20대, 30대 때 몸에 밴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을 붙잡으려 합니다. 휴대전화에 연락처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이제 필요 때문이 아니라 단지 오랫동안 해왔던 관성 때문입니다. 변화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있어야지. 늙어서 혼자 지내면 너무 쓸쓸하고 고독사라도 하면 어떡하냐? 라고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을 진짜로 지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것은 혼자 있음이 아닙니다.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함께 있음이 여러분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머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정직합니다. 의미 없는 만남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모임 약속이 있는 날 아침부터 이유 없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지 않으신가요? 나가기 위해 옷을 입으면서부터
머리가 지끈거리고 약속 장소로 가는 버스 안에서 그냥 집에 가서 눕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지 않으신가요? 집에 돌아와서는 어떤가요? 옷도 갈아입지 못할 만큼 파김치가 되어 소파에 쓰러져 한참을 멍하니 있거나 밖에서 참았던 스트레스 때문에 괜히 죄 없는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몸이 여러분에게 필사적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주인님, 제발 이 만남을 멈춰주세요.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나에게 제발 휴식을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 의학 연구에서도 불편한 인간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 혈압을 높이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며 면역력까지 해친다는 결과가 수없이 많습니다. 어렵게 의학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기 싫은 모임에 억지로 다녀온 날 밤과 집에서 혼자 조용히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며 쉬었던 날 밤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날 잠이 더 잘 오고 어느 날 아침에 몸이 더 가볍습니까? 우리 몸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애써 무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건강과 마음을 위해 관계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할 때 무조건 굶는 게 아니죠. 몸에 해로운 인스턴트 음식, 지나친 설탕과 지방을 줄이고 몸에 좋은 채소와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관계 다이어트라고 해서 완전히 세상과 담을 쌓고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말을 힘들게 하고 만나면 기분 나쁘고 계속해서 내 에너지를 뺏어가는 해로운 관계만이라도 과감하게 줄여보자는 제안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몇 가지를 제안해 봅니다. 마음 편하게 들어보시고 할 수 있겠다 싶은 것부터 하나씩 시도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김영자 씨처럼 기간을 정해두고 잠시 멈춤을 해보는 것입니다. 딱 한 달만 혹은 보름만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를 걸거나 카톡을 보내지 않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단체 채팅방에 누군가 글을 올리면 가볍게 인사 정도는 하되 굳이 내가 나서서 약속을 잡거나 분위기를 주도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보자고 할 때도 내가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이번에는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보면 안개가 걷히듯 명확하게 보입니다. 내가 연락하지 않아도 나를 궁금해하고 찾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인지, 그리고 약속이 없는 날 내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 때 행복한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처음 며칠은 그 조용함이 낯설고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곧 그 시간이 주는 평화로움과 자유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쓰던 돈과 시간을 온전히 나에게 써보는 것입니다. 지난달 가계부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아니면 카드 명세서를 확인해 보십시오. 각종 모임 회비, 남의 경조사비, 밥값, 술값으로 나가는 돈을 다 합쳐보면 생각보다 큰 액수일 것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의 일부만이라도 이번 달은 오로지 나를 위해 써보십시오. 평소 친구들과 가면 비싸다고 눈치 보여서 못 갔던 분위기 좋은 카페에 혼자 가서 제일 비싼 케이크와 커피를 마셔보십시오. 서점에서 평소 읽고 싶었지만 도서관 가서 빌려보지 뭐 하며 내려놓았던 책을 새 책으로 사서 그 빳빳한 종이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아니면 오래 입을 질 좋은 잠옷이나 편한 운동복 한 벌을 나에게 선물해 보십시오. 이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내 삶도, 내 육체도 이 정도 대접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의식입니다. 내가 나를 대접해줘야 남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혼자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취미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돈 들여 배우는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동네 뒷산을 천천히 등산하는 것,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몇 개 놓고 아침마다 물을 주며 새순이 돋는 것을 보는 것,
스마트폰으로 길가에 핀 꽃 사진을 찍어보거나 혹은 십자수나 퍼즐 맞추기, 일기 쓰기 같은 소소한 것들도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누군가가 같이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새벽이든 밤이든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혼자 노는 시간이 즐겁고 익숙해질수록 사람을 만날 때도 덜 불안해집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 라는 의존적인 관계가 아니라 너 있으면 좋고 없으면 나 혼자 놀면 돼 라는 여유롭고 가벼운 관계가 되어야 서로가 편안하고 오래 갑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딱 한 번씩 나와 대화하는 시간을 5분만 가져보십시오. 잠들기 전 이불 속에 누워서도 좋고 아침 산책길에서도 좋습니다. 스스로에게 마치 친구처럼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누구를 만났을 때 가장 피곤했니? 오늘 어느 순간이 제일 마음이 편안했어? 지금 내 마음이 원하는 건 친구들과의 수다니 아니면 조용한 휴식이니? 이 질문을 매일매일 자주 던지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아, 나는 생각보다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혹은 나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시끄러운 술자리보다는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는 걸 좋아하는구나 하고 자신을 깊이 알게 됩니다. 나를 정확히 알게 되면 남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쓸데없이 죄책감을 느낄 일도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내치고 고립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원사가 나무를 잘 키우기 위해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듯이 관계를 정리하면 진짜 내 곁에 남겨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연락해도 왜 이제 전화했어? 라고 따지기보다 잘 지냈어? 목소리 들으니 반갑다. 라고 환대해주는 사람. 만나서 자기 자식 자랑, 돈 자랑을 늘어놓기보다 요즘 몸은 좀 어때? 밥은 잘 먹고? 하며 내 안부를 먼저 물어주는 사람. 내가 힘들다고 하소연했을 때 섣부른 훈계나 조언을 하기보다 그랬구나, 마음고생 많았겠네 하며 그저 묵묵히 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굳이 매일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계절마다 한 번씩 맛있는 밥 한 끼 나누면서 그 인연을 천천히 그리고 길게 이어가면 됩니다. 이것이 진짜 알짜배기 인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나면 항상 남 험담만 늘어놓아 듣는 내 귀를 더럽히는 사람. 은근히 나를 무시하거나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을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 휴대전화 화면에 그 사람 이름이 뜨면 반가움보다 아, 또 무슨 일이지? 하고 한숨부터 나오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조금씩 거리를 두어도 됩니다. 아니,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가 아니라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현명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견디고 즐길 수 있게 된 사람은 역설적으로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훨씬 자유롭고 매력적이다. 라고요. 누군가 계속 옆에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의존적인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휘둘리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어도 충분히 괜찮다는 단단한 감각이 생기면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주도권이 생깁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볼까? 오늘은 비도 오고 기분도 꿀꿀한데 그냥 집에서 부침개나 부쳐 먹으며 쉬어야겠다. 이렇게 억지, 의무가 아니라 내 자유로운 선택으로 관계를 맺게 됩니다. 6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인생을 넓히기 위한 확장의 관계가 아닙니다. 젊을 때처럼 세력을 불리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서로의 영혼을 다독여주는 치유의 관계면 충분합니다. 넓지 않아도 됩니다. 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나를 다치게 하지 않고 만남 뒤끝이 개운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선생님의 휴대전화 주소록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저장된 이름은 수백 명인데 막상 지금 당장 마음 편하게 전화 걸어서 나 지금 좀 심심한데 잠깐 볼 수 있어? 라고 말할 사람이 몇 명 안 떠오르신다면 괜찮습니다. 슬퍼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생님이 인생을 잘못 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사람이 북적거려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인생을 찬찬히 되돌아보면 정말 험한 세상 파도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 준 것은 수많은 인맥이나 명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단단한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용기. 싫은 것은 싫다고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남들이 뭐라 하든 혼자 있는 시간을 기꺼이 선택하고 즐길 수 있는 용기. 이 세 가지 용기가 생기면 세상이 갑자기 천지개벽하듯 변하지는 않아도 선생님이 바라보는 세상의 풍경과 마음의 온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평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품위 있고 자유롭고 향기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가을 숲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잎이 무성할 때는 나무의 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잎이 다 떨어지고 난 겨울 숲에 가면 나무의 진짜 기둥과 가지의 모양이 보이고 그 사이로 파란 하늘이 더 넓게 보입니다. 관계를 덜어낸다는 것은 쓸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본질을 마주하고 더 넓은 하늘을 보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애쓰기보다 가장 소중한 친구인 나 자신과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 빛남이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마음이 조금 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